안녕하십니까. 이제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이야기고요. 오늘은 이제 장애 학생의 개별화 교육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천 장애인 자율생활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인천 장애인 교육원 연장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광백이고요. 저는 지금 초등학교 5학년 그 통합지원반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고요. 김미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에서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는 정가희고요. 이제 특수학급이랑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한 10여 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화 교육 계획은 진짜 IEP는 뜨거운 주제라서 감히 함부로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특수교사분들하고도 간담회 해보면은 거의 주제가 결론이 끝나지 않는 아주 뭔가가 갈증이 많고 어려운 영역이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좀 알차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IEP가 뭔지 정가희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개별화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장애 학생에 대해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개인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제 장애 유형이나 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육 목표, 교육 방법,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계획을 실시한 그런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제 교육이 잘 계획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게 바로 개별화 교육 지원팀이라고 합니다. 이 개별화 지원팀은 보호자, 교사, 그리고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매 학기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연간 2번의 개별화 교육 계획이 학교에서 작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게 개별화 교육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서비스나 교육 목표라든가 그다음에 방향,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잡혀 있는데요. 매 학기 교사와 학부모들이 이제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매 학기라 하면 1년에 2번 해야 되는데 어머님이 보실 때 어떠신지 한번 개인적인 생각이랑 뭐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학년일 때의 생각을 해보면 이 개별화 시작하기 전에 이 상담은 정말 엄청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조 활동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아이들이랑 또 원반에서는 어떻게 지낼 수 있는지, 또 통합지원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학습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를 원반 선생님이랑 통합지원반 선생님이랑 이제 그 실무사 선생님이랑 이렇게 같이 앉아서 그런 걸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쨌든 간에 어머님의 사례는 되게 긍정적이시네요, 되게. 그리고 그런 경험이 이제 고학년이 돼서도 조금 학교랑 소통함에 있어서는 좀 약간 도움이 되시는 것 같고. 학교마다 실태는 되게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잘 되고 있고, 어떤 데는 잘 안 되고 있고, 학교에 따라서, 교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요. 개별화 교육 계획은 어떤 과정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행정적인 절차 포함해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처음엔 우선에 팀 구성을 먼저 학기 초에 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우선에는 14일 이내에 개별화 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각각 이제 아이들 특성도 다르고 개별화된 내용들을 더 많이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 이제 각 아이들마다 팀을 따로 구성하고 회의도 따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초기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파악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IEP 초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IEP 초안을 만들고 학부모님께 그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또 이제 통합학교 선생님에게도 보여드리고, 뭐 수정할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받은 다음에 이제 IEP 앞장에다가 사인을 받으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IEP에 대한 내용들을 확정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일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게 팀 협의를 할 때 얼마나 이제 각 구성원들의 내용들을 이제 존중하고 그 내용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하느냐는 약간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또 교사의 성향과 그리고 약간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연대에서 이렇게 이제 질문지를 받으셨어요. 첫 번째 질문이 아이들 수준이 각자 다른데 개별로 갖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개별화 교육 지원팀이 한 학기당 한 번씩 들어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전도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걸 평가를 반영을 해서 그 다음 아이들의 목표를 수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조금 더 검증된 어떤 수준 진단 도구들로 아이들 수준 진단을 먼저 다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출발점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아이의 이제 어떤 장애 특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목표를 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A, B 아이는 비슷해서 그 아이들은 비슷한 시간에 약간 뭐 이제 수업을 구성한다든지 그렇게는 될 수 있겠지만 모든 아이가 동일하게 가지는 않을 거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기가 이제 했었던 그 수준에 따라서 진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결정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약간 변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학급이 상당히 과밀이면 어쩔 수 없이 약간 다수준의 아이들이 1시간 내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특수교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뭐냐면 다수준 아이들을 하나의 주제 안에서 다양하게 재구성해서 수업하는 그런 방법들을 되게 많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짤 때도 일반 교사들은 그냥 아이들 이제 수업 안 짤 때도 아이들 하나의 어떤 목표 반응만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한다면 특수교사들은 아이들별로 가나 다 수준 이렇게 바꿔가지고 아마 뭐 이런 공개 수업 같은 거 보셨겠지만 아이들 수준별로 그 수업안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훈련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적으로 어떤 접근을 하려고는 할 수 있는데 그 완전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실처럼 1대1로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들은 많이 일어나기 힘들죠. 예를 들면 학급이 과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6명이라고 할지라도 아이들 수업 시간이 어떤 건 교과마다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체제인데 그렇게 이제 봤을 때는 겹치는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1대1로 어떤 특정 학생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한두 번 정도밖에 이제 아무리 구성해도 나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내용적인 부분은 개별화해서 접근하려고 많은 교사들이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교육과정을 선행해서 혹시 장애 학생 특징에 맞춰서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 가능은 한데요. 근데 되게 문화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특수교사를 떼고 그냥 생각을 해도 이제 학교의 가장 큰 문화가 뭐냐면 학년 수준의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게 엄청 큰 이제 문화거든요. 그걸 벗어나는 순간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 항상 느끼는 네네네. 거지만 학교에 참 융통성이 없어요. 맞아요. 네, 융통성이 없어요. 답답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융통성이 없는 벽에 매번 막히는 게 참 답답하긴 해요. 완전 통합을 한다면 제대로 된 IEP 회의를 못하는 거 아닌지, 또 꼭 특수학급의 수업을 내려가야지만이 제대로 된 IEP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약간 불만족스러운 약간 질문인 것 같아요. 원래 근데 IP 자체가 이제 처음에 생성된 가장 큰 이유는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화 교육 계획을 이제 작성하게 되어 있는 거고, 통합교육에 이제 통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좀 수정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IP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이제 지원되어지는 많은 내용들이 특수학급 약간 매몰된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수학급에서 제공되어지는 어떤 서비스, 교육만 IP 회의에 약간 IP라는 이 계획안 안에 첨가되는 상황이지, 완전 통합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급이 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많은 분위기가 통합교육에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일반 교사의 수업을 많이 수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협의나 합의가 상당히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통합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IP도 내실 있게 잘 운영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냥 이제 관련 서비스와 관련된. 근데 바꿔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 통합 수준의 아이가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는 뭐 관련 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약간 그런 마음들이 좀 퍼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먼저 어필을 한번 해주시면 좀 이 내용들이 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네. 이제 개별화 교육은 왜 단체로 해야 하는지, 여기 학교는 아마 간담회 형태로 하는 학교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간담회 형태로 특수학급 교육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보면 2000년, 1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대부분 다 개별적으로 하긴 하는데,
어떠신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학교가 있나요? 있어요. 제가 학부모로서 굉장히 답답한 현실이네요. 그 학교는. 그렇게 여럿이서 모여서 하면 그거 여럿이 모여서 할 만한 회의가 따로 있고 개인이 내 아이를 가지고 또 교사가 학생을 보고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복합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개별 회의를 하는 것인데 여럿이 하는 회의는 뭘 위해서 여럿이 하는 거죠? 그 개별화 회의를? 간담회 형태로 하는 거면 예를 들어서 현장 학습 어디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은 간담회 형태로 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학급마다 특수학급 운영 준비 어떻게 쓰면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쭉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심각하게 이제 개인정보 장애 정도라든가 가정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자리에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조금은 가능성이 좀 무뎌진 건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거칠게 항의하시면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봤던 게 있었는데 너무 시간이 안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간담회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거 현장 체험 어떤 데 가는지 그리고 뭐 주제별 학습 어떤 거 하는지 그런 거 다 한 다음에 두 번째 타임에 이제 약간 소그룹처럼 다 따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학부모님이랑 담임 선생님이랑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만 이제 앉을 수 있도록 조금 시간 이제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먼저 의견을 나누신 이후에 이제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조율해드리고 약간 2대2 미팅 느낌으로 그렇게 만들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학교에서 간담회를 꼭 한 번밖에 못하겠다 그러면 한 타임을 더 조금 더 시간을 주셔서 소그룹 형태로 이렇게 만든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보는 것도 제안드립니다. 네. 저는 가끔씩 간담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요새 특수학급 같은 다니시는 부모님들끼리도 얼굴도 모르시고 연락처도 모르셔가지고 맞아요. 네. 되게 궁금하신 거 물어보고 싶을 때가 많은데 되게 이제 그 안에서 단절되다 보니까 이렇게 상당히 말 그대로 개별화되는, 고립화되는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고립화되는 느낌? 그래서 뭐 현장 학습하는 분들이라든가 특히 실무사 지원 관련해서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서로 협의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럴 때는 이제 학교가 부모님들끼리 한번 상의해 보세요라고 떡 던져버리고 이럴 때가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자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이제 협력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문화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고려해 볼 때 간담회도 좀 저는 의미 있게 한번 던져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개별화 교육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 목적에 충실하는 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형태가 가야 되는데 이 목적을 충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을 안 되는 상태에서 먼저 해버리면은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좀 이거는 아까 이제 저는 약간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법체계 안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다루고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별화 지원팀 회의가 중요하다고 계속 다 얘기해 주시는데 어머님들은 그렇게 이제 뭐 너무 정신없이 생활하다 보시니 그것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잘 모르세요. 개별화 지원팀 회의 꼭 해야 되는 건지. 네, 필요합니다. 왜냐면 개별화 교육의 약간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를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지도예요. 어떻게든 족적을 남겨야 되는 지도인데 그것마저 없으면 혹은 내가 그걸 모르면 연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분명히 이렇게 가던 아이가 갑자기 중학교 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도 그걸 보고 어떤 새로운 교사가 보고도 얘가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어떤 정보의 중요한 부분인데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줘야 학교에서 아이를 제대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은 꼭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별화 교육하고 난 평가도 이제 고지를 하잖아요, 부모님들한테. 근데 실제로 고지 받지 못한다는 분도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혹시 어머님은 평가와 관련해서 고지 받으신 적 있으신지? 평가가 오죠. 이제 매 학기 종결할 때는 종결 평가가 오는데 원반 선생님이 주시는 거 있고 이제 도움반 선생님, 저희는 통합지원반에서 주시는 거 있고 이렇게 따로. 그러면 평가가 개별화 교육 계획과 연동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예, 거기에 대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진 것, 좀 더 호전되어야 될 것, 이제 조금 뭐 그렇게 평가가 다 돼서 오죠. 그래서 보통 평가는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통 IP를 짤 때 평가 계획까지 같이 넣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표, 장기 목표, 단기 목표가 IP 안에 담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목표가 연결되어서 되는 게 맞고, 그래서 IP에 이제 평가 목록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한 학기든 아니면 어떤 선생님은 한 달에 한 번 내보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가 어느 정도로 성장하였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더 추가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나오긴 하는데요. 안 주셨다면 꼭 주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우선에 한 학기에 한 번 그게 이제 거의 통상적으로 나가는 이유는 IP를 한 학기에 한 번 만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IP랑 평가는 약간 세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IP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되고 수량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나와야 되겠네요. 그쵸. 이게 저희가 배울 때는 뭐 목표는 언제나 측정 가능하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수량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뭐 5개 중에 4개는 뭐 읽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이제 가르칩니다. 개별화 교육은 왜 국어 수학만 할까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학부모 요구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AC나 이런 의사소통 관련된 내용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니라고, 우리 애는 공부 잘해야 된다고 국어 수학 뭐 이렇게 읽고 쓸 수는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학부모들의 개인 니즈도 좀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어 수학을 많이 잡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이게 약간 정통적으로 이게 나오다 보니까 교사들 안에서 다른 것보다는 국어 수학을 너무 집중하는 경향성도 생긴 것 같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어 수학에 좀 녹여가지고 하려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사회하는 부분도 계시고 체육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고정관념을 깨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는 의사소통이 되게 부족하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자조기술이 부족하다, 이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과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이걸 어떻게 녹일까 하다 보니까 국어로 가고 뭐 수학으로 가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사회를 하려 쳐도 사회의 내용에 우리가 원하는 자조기술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예요. 어디 뭐 우리나라를 빛낸 인물들 이런 거 들어가 있지. 예. 그럼 뭐 과학도 약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게 좀 재구성하기가 가장 말랑한 애들이 국어 부분이 되게 된 거고, 수학은 사실 좀 약간 필요성에 의해서도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성인기에서도 기초 수학 같은 경우 수세기부터 시작해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들어가게 된 것 같고, 근데 이제 학부모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도덕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영어를 넣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는 넣을 수 있는데, 우선에는 교재가 별로 없어요. 연계된 교재가. 그러니까 왜냐면 특수학급을 운영하려고 하면은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게 반복과 교정인데, 그 반복과 교정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충분한 교재나 교구들이 없는 거예요, 다른 과목에는. 그래도 국어나 수학은 좀 찾기 쉽고 접근성이 마련돼 있으니까 그래도 운영하기에 제일 좋은 게 국어 수학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깨려면 조금 아이들을 더 많이 풍성하게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이 그 외에 자조기술도 사실은 그런 시리즈물로 막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거든요. 뭐 화장실 가는 법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교사들이 거의 약간 상상의 나래를 펴가지고 만들거나 어디 막 유아교육에서 막 가져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제반 도움도 많이 이제 되어야 이런 부분이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개별화 교육계와 관련해서 좀 우리가 어떤 점들이 개선됐으면 좋을 것인지. 제일 아쉬운 게 그렇게 개별화 회의 할 때 이렇게 더 여럿이 폭넓게 하지 못. 처음에 이렇게 개별화 회의를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를 더 집중해서 신경을 써준다고 하면 학교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아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개별화 회의는 조금 더 다각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사실 개별화 교육 회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주체에 대한 부분도 좀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개별화 교육 계획은 각급 학교의 장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그 팀에 대한 부분은 그냥 구성해야 된다지 그것을 누가 구성해야 되고 구성하지 않은 시에 이러이러한 불이익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거를 각 구성원을 설득을 하고 와달라고 부탁하는 모든 주체가 딱 특수교사에게만 이제 책임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매뉴얼을 보면 그런 내용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개별화 교육 계획에 어떤 구성 요소가 들어가는지 그런 틀에 대한 내용은 되게 많은데 아니면 이제 교육과정을 재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특수교사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내용들은 되게 많은데 각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게 어떻게 반영돼야 되는지에 대한 절차나 그런 예시나 이런 게 참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체제에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냥 특수교사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양한 아이들의 어떤 수준을 파악하고 개별화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진단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들에 대한 데이터가 잘 누적되어서 IP 안에서 계속 연계되어지고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IP만 봐도 그게 돼야 되는데 측량 가능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어떤 도구도 없고 그걸 가지고 계속 뭔가 진전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교사의 어떤 성향과 그리고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는 거죠. 교육의 방향이. 부모님이 이제 이게 필요해 이렇게 필요해요 막 이렇게 막 부르짖지 않아도 이렇게 딱 해보면 얘가 지금 여기에 실제적인 어떤 적응 행동에서 요거가 좀 부족하구나 그럼 이걸 우선순위로 둬야겠네 이런 평가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교사도 자기의 고정관념에 좀 더 많이 매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어떤 내가 경험했던 사례 중에서나 봤던 것 중에서 꿀팁. 좀 좋은 꿀팁은 인정하면서 가주는 거. 사람 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직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면 그냥 선생님, 저는 선생님 제일 믿어요. 선생님 제일 잘하고 계신 거 알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칭찬, 후, 요구 이렇게만 가도 사실은 달라져요. 신뢰해요. 동의합니다. 이렇게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 그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막 어디에서 탁 떼와서 여기요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그냥 뭐 편지처럼 적어도 좋고 그냥 말랑말랑하게 전달해서 그냥 관계 안에서 풀어가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과 특수교사는 진짜 제일 협력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관계인데 그 관계가 잘 안 되는 것은 이제 결국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특수교사에게 뭔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서로 소진된 관계니까 그냥 측은심을 가지고 이제 서로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한 발짝씩 좀 더 같이 성장해 나가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학교 차원에서의 이제 지원이 어려운 상태라면 이제 각 지방에 다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담당하시는 장학사님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요청을 하시면 어떻게든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뭐 순회를 나온다든지 아니면 회의를 연다든지 뭐 필요하면 전문가나 이런 쪽을 좀 서로 연계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요즘에 많이 갖춰지고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협력 관계니까 소통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서로 이렇게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안 하면 모르니까 얘기를 하면 또 서로 이렇게 또 의견 조율하고 이렇게 어머님들도 선생님이랑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별로 큰 어려움 없이 잘 이어갈 것 같아요. 이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